네, 그럼 먼저 기독교 학문연구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유재봉 교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되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놀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 학문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기독교 학문의 향연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실 천안 백석대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데 지난 학기에 성균관대에서 이제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문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주로 이론적인 논의를 했다면은 오늘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발표를 맡아주신 장수영 교수님 그리고 박영주 교수님 그리고 한밭대학교의 김정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찬 발표와 또 토론을 해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학회장의 입장에서 제일 감사한 일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일 귀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딱 한 분만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문을 위해서 오랫동안 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신 손봉호 우리 학술단체 이사장님이신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곧 이어서 백석대학교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장이신 최태현 교수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땅과 하늘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학문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독학문학회 춘계대회로 모여서 오래간만에 또 만나는 정을 나누며 함께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할지 특히 학문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며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이 땅에 저희 단체를 세우시고 학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기독교 세관운동과 기독교 학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 사회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우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임원들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맡기신 그 소명을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참여하는 우리 발제자들 또 논찬자들
또 우리 청중들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춘기학술대회 새로남 청년 우수 논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이경건 서울대 박사과정생입니다. 새로남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 성명 이경건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화학전공 박사과정 논문 제목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으로서의 인공지능 기독론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기독교 학문 연구회는 2018년도 기독교 학문 학회 춘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화의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친 결과 독창적이고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하여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6일 기독교 학문연구회 회장 유재범.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손병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윤리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손 교수님은 현재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이십니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신앙과 학문 학술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내년에 저희가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연구윤리 부분의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투고자들이 발표하시는데 상당히 힘들게 해드리고도 있고 또 논문 표절 검사를 공식적으로 해서 투고할 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생명윤리에 해당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IRB 위원회에 허가사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상당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윤리를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연구를 하는 모든 기관 또 연구원들에게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윤리적 문제가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연구윤리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위조, 연조, 표절, 그리고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 그리고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윤리적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연구자가 매우 익숙하게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나 또 연구 데이터나 조사 결과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 그리고 연구 내용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대학원생 또 연구 참여자들의 상당한 기여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고 또 저희 학회에서도 그것을 이제 담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 때마다 저희가 윤리 연구 교육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진실성 자체 검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일단 장치를 마련해 놓고 또 모든 논문 투고를 하는 분들이나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주십사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준비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내야 제가 소임을 다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석윤 교수님의 진행하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문석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요. 오늘 주제 발표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연구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주제 발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두고 세 분의 강연자가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논천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6분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시 20분에서 발표 첫 번째 강연해 주실 선생님은 포항공대 장소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가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전공이 공학인데 우리 회장님이 그냥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그 구분점은 뭐 기계가 1차였다면 2차는 전기, 그 다음에는 컴퓨터, 그러면 이제 통신 기술이 네 번째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사회적인 그런 측면을 오늘도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트워크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펙트 중심으로 그거를 과연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뭘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요 질문들 3개 중에서 도대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는 연결성의 특징은 빅데이터, 그리고 집단지성,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늘 인류는 기록된 과거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얻었으며 이것은 인간됨의 요체라 생각하였다. 역사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속도와 규모로 과거가 기록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쌓여진 과거의 기록이 집단지성으로 작동하고 그 기록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조차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탁월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틀림없는데요. 한 개인의 유전자 정보, 매일매일의 맥박, 혈당, 혈압 뭐 이런 것이 추적되고 개개인이 받은 특정 치료와 그에 따른 예후가 전부 빅데이터로 추적되고 활용되면 사실 의료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의료비용은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 로봇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한쪽에서 뺏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협력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생산, 의료, 국방, 치안, 그러니까 국방, 전투나 뭐 이런 데도 될 거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협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의료비라든가 등록금, 대학 등록금, 공공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는 굉장히 개선되면서 양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정치도 사실은 초연결성에 해서 근본적인 그 변화를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시니라는 여성이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앱을 통해서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정당을 만들고 상당한 그 지지를 얻어낸 것은 앞으로 이제 대의민주주의, 고비용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벗어나고 직접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변화까지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초연결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선이동통신의 편만한 보급으로 초연결성 사회는 이미 또 시작되었고요.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엠페사 같은 그런 그 케냐의 사실은 2G 폰입니다. 그러니까 LTE도 아니고요. 2G 텍스트 메시지만 갖고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버린 뉴스인데요. 그것만 갖고 GDP의 44%를 지금 현재 케냐에서 트레이드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느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중간에 미들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에서 농산물 가공, 그 다음에 카페에서 소비되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다 묶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이 초연결성이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잘 나가는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서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또 알리바바,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독특한 그 연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연결성은 축적된 데이터와 그로부터 추출되는 지식을 모든 사람이 편만하게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알리바바는 아무런 제품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연결성만을 가지고 거의 아마 국가 순서로 해도 20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의 매출이 전 세계 국가 규모의 그 재정으로 봐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결성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초연결성과 연관되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상은 오픈소스 기술의 약진과 메이커 운동의 확산입니다. 리눅스에서 시작된 오픈소스 운동은 초연결성을 통한 지식의 편만한 공유와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그 오픈소스 그런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의 출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기계가 엄청나게 싸게, 저희 학교 만들 때만 해도 5천만 원 하는 기계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한 대 샀는데 500만 원, 10분의 1에 지금 중국에 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해서. 저렴한 생산기계가 추가되고 3D 프린팅이 일반화되면서 대규모 자본의 투입 없이도 누구나 첨단 생산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조민주화를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변화는 지역사회 리빙랩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메이커 공간의 출현을 통해서 토플로가 일찍이 얘기했던 그 프로스머, 프로듀스하고 컨슈밍하는 그런 존재들의 출현을 실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위험과 비용은 뻔한 얘기입니다. 뭐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이 있다. 보시면 추측하신 대로 뭐 정보가 많이 연결돼서 좋기도 하지만 나쁜 정보도 많이 나온다. 또 아주 편안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사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잘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명백한 얘기라서 기독교 조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연결성이 갖는 기독교적 가치를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말씀이 인간의 타락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타락이라는 결정적 결함을 갖기 전 어떻게 보면 온전했을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 또한 온전한 인간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에 담긴 뜻대로 궁극적인 자주, 자결의 존재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계시며 또한 세 분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삼위일체 안에 담긴 상호 연결성이 어찌 보면 인간들 간의 부실한 돕는 배필, 나아가는데 이상적인 연결성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초연결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돕는 배필로서의 연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결함을 보충하고 필요를 채우는 연결성에도 뭐가 필요하니까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것도 기를 만한 면이 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 기를 만한 초연결성은 참여자가 각자 자주 자결의 존재가 되어 있는데도 되도록 돕고 못된 점은 또 돕고 각 참여자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넘어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일은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연결성은 바벨 이후에 다시 한번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류의 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에 힘입어 모든 언어가 실시간 통역,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어를 안 배우고 그냥 통역기가 자기 언어로 한번 AI에 훈련만 시키면 전부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언어가 실시간 통역되는 것은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는 바벨에서 혼란해진 언어가 발전된 통신기술과 인공지능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 정리되어 다시 한번 전 지구적 공동체를 이루어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으로 하나님 뜻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되기는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일에 고단함을 더하셨고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모일 사람을 흩으셨을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기사에는 왕을 세워서 강한 국가, 이것도 일종의 네트워크 이펙트였고 어떻게 보면 뭉쳐야만 되는, 우리가 패거리를 이루고 거기에 층을 이루는 것이 더 강해지는 강성한 국가가 된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너 그럼 붙고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렇게 원인을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도 보게 됩니다. 초연결성이 좋은 것만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초연결성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얻으려는 시대적 흐름도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강성해지려는 인간의 죄성이 그 저변인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백하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초연결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노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노아를 이름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고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초의 엔지니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안위하는 것이었다면 타락 후 인간을 수고롭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담긴 뜻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 후 인류가 수고롭게 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었다는 생각 물론이죠.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수고하지 않고 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라면 그냥 유실의 열매를 먹고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텐데 타락한 존재들이 거저 일하지 않고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달콤해서 더욱 타락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수고하지 않고 먹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를 일으켜서 일하기보다는 지배하려 할 것을 아셨기에 먹으려면 일해라 이렇게 조치를 내리신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편하게만 생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아의 시대에서 알 수 있죠. 그런 불편함 때문에 노아라는 엔지니어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안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대기술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초연결성도 언어를 혼란하게 하며 지면에서 흩으신 하나님의 조치로 고단해진 우리를 나눠지고 흩어져서 고단해진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그런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4차 산업에서에 따른 초연결성의 출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4가지 정도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소외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민감하게 아주 혹시 누가 이 연결성 안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과거와 고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초연결성 시대에 살아가는 첫 번째 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초연결성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이 초연결성 자체가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경제인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영 방식도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집에서 의식주를 이런 곳을 입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좋은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집도 저런 음식도 이런 식의 의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결성에서 일어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은 프로듀서하고 한쪽에서는 건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호텔처럼 방을 빌려줄 수 있고 자기 차를 빌려줘서 그것에서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기가 재주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얹어서 팔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 경제가 우리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을 때는 누군가가 중간에 미들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쌓아놓고 한쪽에 커스터머를 부르는 그런 것이 불가피한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연결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 경제가 더욱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리빙랩인데요. 리빙랩을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이제 기술이 성숙하게 되면 사람들 손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자동차를 모으는 거가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누구나 모르죠. 그게 자동차 기술이 성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도 전부 다 성숙하게 되면 모든 사람 손 안에 들어갑니다. 그 손 안에 들어간 기술을 갖고 자기가 자주 자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찾으는 수준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도울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서로 손을 내밀고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좋은 부족들, 은사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돕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다만 주님 오실 날까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가장 현실성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짐이 예수님처럼 살자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죠. 그것처럼 저는 초연결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원래 하나님의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에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도시농업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열매들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잘 안 되겠지만 아마도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잘 안 되는 것에 좀 아쉬워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 상수영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제가 앉아서 있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셨고요.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위험과 비용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이해, 그리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이재희 교수님이신데요, 가천대학교 의료경제학 교수님이십니다. 논탄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의 이재희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존경하는 장수영 교수님 발표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논찬할 수 있는 기회로 감사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매우 일반적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낙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주제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논문과 이 논문에 대한 토론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찌 보면 이 분야에 정통한 그런 어떤 한제 질문은 아니지만 한밀리고 타당한 질문으로 시작으로서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같이 우리 기독교 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러한 건설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 있어서 한 단계로서 제가 역할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이 논찬 자료이긴 한데요. 거기 중심으로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좀 주로 이제 구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굉장히 큰 용어이죠. 이 경제 발전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초 기술 발전에 따라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응용기술 발전이 되고요. 많은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게 되죠. 국가 간의 권력지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3,300까지의 그런 정도의 큰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독일의 그러한 제조 혁신이 있었고 2010년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이 많이 나온 이후에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참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히 경제적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가운데 수많은 어떤 기술도 있지만 맨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시작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초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 장소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중요한 또 그것이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동인으로 정의하신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근데 그 같은 이제 내용 가운데 그렇다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거의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네트워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기술의 내재적인 가치에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네트워크 가치가 추가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 기술들 가운데서 네트워크 효과가 특별히 크다고 보시는 그 분야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특별히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호환성, 호환 불가능성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것을 만든 기업들이 선도하는 기업들은 호환 불가능성을 유도를 하고요. 따라가는 기업들은 호환 이제 가능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IBM 기술 만들었고요. IBM 호환 가능한 기업들은 팔로우패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 네트워크 효과를 언급했을 때 이런 어떠한 의미들은 혹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질문 가운데에서 이제 초연결성이 주는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 아까 있는 네트워크 효과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많은 논란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닷컴 경제 이후에 새로운 어떠한 성장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또는 기업들이 이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이 큰 것이냐, 이것은 사실 네트워크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크냐 네트워크가 크냐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결성의 실현에 따른 위험과 비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경제자다 보니까 요새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호인터넷보다도 인공지능일 텐데요. 많은 직업 구조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 저희가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새로운 직업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는 전문 직업군들이 변화가 많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로여가 이제 약간 바뀌는 것이 있고 회계사가 바뀌는 것도 있고 지난 4월달 FDA에서 이제 인공지능 처방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 직업들이 바뀌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직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것이 아니라 소외 가운데에서 기존에 사실은 이제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한 자가 소외된 자일 텐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전략적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걸 나타나는 혁명에 해당하는 기술이라면
새로운 경쟁 구도에 뒤지지 않기 위한 국가의 전략, 그다음에 집단의 전략,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소장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이 나라가 달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새로운 소외된 대상을 누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조망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의 조망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경영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술이 중립성을 보고 이 기술이 이때까지 있던 수많은 혁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이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대응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응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아까 이제 소외계층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입학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떠한 요새 나오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사 자녀가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 학교에 대기실을 보였을 텐데 교육국가회의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 교육계에서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수능에 대체한 국가센터 시험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 뒤에 바뀌는 가운데 가장 큰 골자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있었던 객관식 유형에서 주관식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존에 있던 학교 교육 가운데 서구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증 교육 가운데 AP, IB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IB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핵심 교육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과 굉장히 이걸 중시하고 있죠. 그 IB 가운데 뒤에 나오고 있는 메이크 운동에 연결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들을 하는데 기독교 학교 가운데 이거 사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참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했었을 때 기술로부터 소외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대응 가운데 교육계를 중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교수 민주화, 플랫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전문의 공동체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회가 하나의 모델이 될 텐데요.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네트워킹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되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 기술이 일단 그러한 이 초연결성이 이제 진전되고 발전될 때 그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많은 다양한 수준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부족화 현상이 발생한다 얘기이시죠. 그럼 사실은 나중에 이제 파일럿 스터디 가운데 저희는 이제 아미시 마을 여러분 아시죠? 아미시에서 그 가운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랑 구별되어 있죠. 이 안에서의 새로운 기술 도입, 이분들은 서로 오픈되어 있으면서 다른 데 구별되어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초연결성이 어떤 효과를 할 것인가, 몇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고 어떤 장단이 발생될 것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독교의 다양한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하는 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아까 주셨지만 하는 논의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근데 논란 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실 5분 내에 다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현상에 대한 가치,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반적인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한두 개만 해주세요. 전부 사실은 뭐 이제 요번 계기로 그냥 요거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냥 글쎄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결성이 것은 밖에 항상 배제되는 게 있다. 또 연결성의 표준을 아이들이 어디서 결정하면 그거 안 따르면 안 되는 이런 닥달을 당하게 돼 있는 게 기술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성인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좀 재미있는 거는요.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거 뭐 기술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의 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저장조차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그러니까 마치 그냥 현상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해석이 필요할 때 스키마라고 그러는데요. 스키마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여튼 뭐좀 잠깐 얘기할 수 있어서 그냥 긴 얘기는 안 하는데요. 하여튼 그 요즘 기술이 뭔가 그전 기술과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냐 아니면 그거 갖고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마케팅 뭐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그런 의료들을 하실 수 있는데 뭔가 하여튼 좀 주목할 만한 가치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고 사실은 아직 잘 모르고요. 처음입니다. 1차, 2차, 3차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는 거였고 4차는 지금 오지도 않을 거를 4차 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서 조금 더 우리 학교를 통해서 논문들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교수님 논산 자체가 또 하나의 발표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또 추가로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큰 거 없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질문 가운데 저도 이제 저는 이쪽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로서 보게 되면 현재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계층이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실체보다도 이것의 확대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계층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었을 때 이게 실체가 없게 되면 나중에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불안정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이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측면에 일단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인지 또 기업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같이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항상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공학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AI가 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구비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 재미에 사실 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심을 잘 압니다. 잘 알고요. 기술이 그냥 그런 인트러스트 그룹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실 때 전부 믿지 마시고 하여튼 좀 굉장히 부풀어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에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먼저 프로액티브하게 우리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그거를 해석하고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양날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머지 두 개 또 토픽 나누면서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개략적인 뭐 아주 정확하게 사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며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그래도 윤곽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남은 두 발표는 하나는 학교에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연 2로 넘어가겠는데요. 박영주 교수님 그리고 장설기 소장. 전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박영주 교수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은혜생물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떨리시네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응을 해야 되나, 학교에 대응을 하나 살짝 망설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학교와 또 교육의 차이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었던 그런 활동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기관은 아니잖아요. 인류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교도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학교에, 사실 저는 교수라기보다는 교사, 현직에 있는 관리자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서 학교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학교라는 본래적인 기능이 인류가 축적되어 왔었던 지식들, 이 사회의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뭐 철밥통이라고 그런다든가 그런 좀 움직이지 않는 미온적인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저 자신도 학교가 변화하고 역할이 변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들이나 망설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주제만 터졌다 그러면 그래서 와르르 다 한꺼번에 바꿔야지 될 것 같고, 컴퓨터실을 몽땅 만들고 학교들을 전부 터치 스크린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담론이 과열화됐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음 세대를 기여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어떤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시점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은 사실은 영재교육이나 리더 양성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자의 어떤 필요성이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이것은 마치 가장 최근에 슈밥이 저서에서 말했었던 인류에게 이 현 시점에서 거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었던 거대한 책임감들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 그것이 이제 학교 급수에 따라서 뭐 초등학생이 될 수 있고 대학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책임감들을 갖는 학생들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 제가 앞에 부분에 제 앞부분에 연결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또는 지속 가능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려보는 것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욕구 지원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마시멜로우 실험은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참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가 하는 것들은 아마 자식을 키우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로서 잘 이해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풍족하고 또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옛날보다 화를 잘 내는 것 같고 더 욕구불만이고 급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오히려 풍요가 나은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 교육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뭐 여러 기독교 대안학교들 또는 학교들에서 의식 있는 교사들은 이제 가장 급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또 제재를 하고 그렇게 있고, 그것이 일말의 효과도 좀 있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조금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유병상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디어 울타리를 쳐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욕구를 참게 만들고 나면 뭔가 대안적인 무조건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대안적인 활동도 대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생각으로 이 가상현실로 관념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상 텔레비 앞에서 이 핸드폰 앞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뭔가를 파악하다, 그래스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이 손이 작용이 되고 조작이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발달적인 단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손으로 그 조작할 수 있고 것들을 생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장시영 교수님께서 언급하셨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업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다시 이제 학교 현장까지도 오게 되는 그 메이커 운동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굳이 커다란 그 기계가 장비나 없이도 할 수 있는 목봉 시간이라든가 공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줘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너무 학구적인 분위기고 그런데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만화 한 편 보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틀어질래나 모르겠습니다. 잘하시 잠깐만 도와주시겠어요? Hi, 자막이 없어서 죄송해요. my name is Hiro. Sorry. My name is Hiro Hamada, and I've been working on something that I think is pretty cool. I hope you like it. This is a microbot. It doesn't look like much, but when it links up with the rest of its pals, things get a little more interesting. The microbots are controlled with this neurotransmitter. I think what I want them to do, they do it. The applications for this tech are limitless. Construction. What used to take teams of people working by hand for months or years can now be accomplished by one person. And that's just the beginning. How about transportation? Microbots can move anything, anywhere, with ease. If you can think it, the microbots can do it. The only limit is your imagination. 전 사실 여기서 단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좀 장난스러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The only limit is your imagination. 유일한 한계는 너의 상상력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는 대로 세상이 열려져 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상상의 방향과 그 가치와 도덕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창조적으로 또 가치로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는 저희 교육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와 같은 교과에 한정된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핀란드에서 가장 최근에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면서 그
이런 통합과 융합교과적인 그런 그 시도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세계적인 오해도 받았어요. 세계 최초로 교과서를 없앴다. 뭐 그러기도 하고 정부에서 아니다. 그 사실 통합을 하려는 거야.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는데요. 그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1년에 최소한 한 차례는 일주일간에 걸쳐서 통합활동 교과 융합 주간을 만들어서 전 학교가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아봤더니 교사들이 별 부담 없이 이미 했던 걸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은혜샘물 초등학교에서도 사실은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 자부심을 느꼈던 게 저희가 유치원 5살짜리 꼬맹이들에서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학년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로 학년으로 묶은 그 공동체 학습을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년에 2~3차례에 걸쳐서 동이나 도피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큰아이가 앞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뤄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UCC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글도 쓰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고 창의적인 작품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걸 점차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수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문화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운동장에서 울다가 넘어진 선생님한테가 아니라 집 마을 언니한테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꼬맹이들을 더 잘 살펴주고 약간 교사들이 편한 경향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들 연결되어져 있고 또 저희 학교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돕는 그런 그 교육들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연결하는 그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상상하고 함께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회들을 교육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넣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려면 그 대학 가는 것으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이 고부담 평가 방식이 주로 되어져 있는 이 평가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기술적으로 학교 현장은 약간 뒤서는 편이고요. 기업 현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제너럴 일렉트릭스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 업무 방식, 그 업무 그 모듈의 변화 중에 패스트웍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을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뭔가 상품을 기획해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이게 망하냐 또는 성공해서 뭔가 이렇게 큰 돈을 벌거나 성과를 거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부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패스트웍스의 골자는 그 잘게 단계를 자르는 거죠. 잘게 잘라서 그것들을 그 순간순간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 수정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이것들을 교육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IDP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이라는 것은 그 기초적으로는 그 비가스키의 그 근접 발달 영역에 따라서 아이들을 옆에서 근접해서 도와줬을 때 원래 발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멘토링하면서 성적표 학기 말에 받은 평가로 그 아이의 어떤 엄마 앞에서 혼이 나느냐 또는 대학을 잘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주 수정을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들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올해부터 실시를 이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은 결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요 점을 좀 신경 써주세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교사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음 학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은 그 교사들이 일일이 글을 써야 되고 일일이 평가하고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 ICT가 계속 발전하고 기계가 하면서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근접해서 아이들을 발단 추적할 수 있고 성과를 추적할 수 있으면 좋은 데까지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스마트폰으로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 그 QR카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MBC에서 지난 3월인가에서 그 10년 뒤 세계 내 삶에서 내 직업이 로봇으로 얼마나 대체가 될 수 있는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제가 못 참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 직업을.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는 10명 중에 6명이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 여기 교수님들 많으신데 대학 교수 형편이 조금 나십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로봇으로 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길 가운데에서 길을 같이 걸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교사의 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참 좋아하고 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오랜 순종의 길을 학생들한테 사표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교육적 진심을 가진 그런 교사가 되어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된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힘과 의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영주 교수님께서는 이 교육 현장에서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시작되어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큰 그런 속에서 그 전통적인 교육적인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발표에 대해서 장슬기 그 소명중고등학교 교사이시면서 또 영서 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발표 논찬 자료를 보니까 이건 또 하나의 발표의 종교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마 논찬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마 그런 것을 좀 요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범위 내에서 좀 네,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사 운동의 기독과학교사 연합모임 대표로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미래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을 부탁을 의뢰를 받아서 계속 연구해왔고 그런 토대 위에 미래교육이 기독교 학교에 어떤 대응으로 다가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박영주 교수님의 귀한 원고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독교육 이런 중요한 녹록치 않은 주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쓴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28페이지에 제 글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관적 현지에서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 분명히 아닌 세계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수동태인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신적 속성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도전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창조성, 융합, 유리쿼터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와 삼위일체, 무소부재, 편재성, 정체성, 인격성과 같은 부분들을 계속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 교육 환경을 많이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견인하게 될 때에 과연 기독교육, 기독학교들은 어떻게 이것을 전망하고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논하신 것처럼 이 세계 변화에 대한 미래의 영향을 이해하고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도 있었고요.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이사가래의 자손들처럼 학생들이 이 시대를 통찰하고 그 안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읽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또 좀 전에 설명하셨던 5가지 정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독 교육의 어떤 대응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의 활용 교육과 이를 넘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욕구 지연 능력, 매체 비판 능력 필요성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상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리얼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손, 메이커 운동들 등등등을 통하여서 창의성, 협동적 사고, 영감 등등에 대한 향상 교육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물초등학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창의융합적 능력을 위한 함께 성장하게 하는 교육, 통합 프로젝트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교육적 진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애 멘토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 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즉 뭐 인간적인, 윤리적인, 가치적인, 신앙적인, 전인적인 교육의 필요성 전부 다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럼 미래 사회에 기독 학교들이 대응을 하고 있냐, 전망을 하고 있냐, 자기 성찰, 자기 비판적 관점에서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교육기관에도 소개하는 내용이 기독대안학교의 명예 연수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강현주 교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학교는 더 이상 동의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 교육이 다 일어난다는 관점이 빨리 깨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던지셨는데, 제가 연구했던 외국의 자료, 핀란드, 벨기에, 유럽 교육위원회의 연구 자료들과 한국 교육 개발은 되게 좋은 자료가 하는데요. 학생수 감소 시대의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의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재구조화될 것이고 탈구조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은 어떠한가? 기독대안학교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대안학교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오랜 미래라고 알려져 있는 진보 중심의 어떤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학교 틀 안에서 영성교육, 성품교육, 국제화교육, 신앙교육을 포함한 실제적인 중고등학교에는 입시 몰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에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기여할 수 있고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교육은 최근에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준 학교 중에 뭐 풀무학교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유학교가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혁신학교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혁신학교 운동과 교사학습 공동체, 자유수강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학점제, 마을교육 공동체, 공동교육과정, 꿈의 대학, 이런 제도 혁신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공교육은 변화, 물론 토양 변화도 엄청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는 제도적 혁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대안학교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원론적인 신앙 교육의 동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유비쿼터스 환경과 코딩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시작할까 말까. 대부분 입시 몰입, 물론 이제 초등문 상황에 갈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의미 있는 교육들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기독대안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7가지의 미래 교육에 대한 특징들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킹, 두 번째는 스마트 학습 공간, 세 번째는 무학년 학점제. 너무나 당연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 공동체, 일부의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업들은 하지요. 뭐 프로젝트 수업은 하지요. 근데 진짜 학습 가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직업 연계 역량 기반 평생 교육 하지 않고 있고요.
교사의 역할 변화 필요합니다. 티칭보다 코칭이 중요하고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7번이라고 보는데요. 외국의 선행 연구들뿐 아니라 한국 교육개발원 선행 연구에 보면 이제 교육의 사회적 자치와 교육적 자치가 합쳐지면서 마을과 교육이 함께가는 융합되는 형태의 마을교육 공동체, 특히 전환마을운동과 연결해서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룹으로 작용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단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학교는 마을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개 학교는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대다수가 나아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선교의 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배워야 되고 거기를 변화시켜야 되고 거기를 섬겨야 되고 거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관점으로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함께 융합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2번, 3번, 4번에 이어서 앞으로 기독대안학교가 이런 미래교육과정을 흡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교수법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썼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어떤 교육과정과 어떤 교수법과 또 마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또 세 분이나 또 일부 학교에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너무 저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정교과서 교육과정을 쓰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기독교 교사들과 함께 저희 상황에 맞추어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라면 잘 개발된 교육과정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일반 교과는 국정 교과서에 준하는 그 핵심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 교육과 그다음 특성화 교육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저한테서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제가 딱 뭐라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뭐라고 회의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창의적이 돼봐, 비크리에이티브 맨날 이런 걸 아주 질색팔색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격을 좀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많이 연구해야 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조만간 현재 청소년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고요. 신학의 퍼센트로 따지면 앞으로 더욱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특히 교육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답이 될 수만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홍철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듣고 싶기는 한데요. 시간이 아직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 미래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부분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대안학교가 이 진보 쪽에 있는 그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외면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르쳐져야 될 것인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리의 파편들이 진보 쪽의 교육에서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거기 이번에 보시면 미래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을 적었는데요. 4가지로 봤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직업 세계, 창의융합, 직업 역량 너무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핀란드에서 매우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반대로 가치지향, 기술지향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측면에서의 진보에서 강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성, 협력, 공공성, 대안성, 민주자치 교육과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세계화, 미네르바 대학의 대표적인 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화에 대한 공부들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겠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생태계와 어떻게 협업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위기감으로 올 때 아마도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성적 또는 윤리적, 인문학적, 철학적 교육과정도 많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다. 4번은 공통적입니다. 주지교육과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되고 축소화될 텐데 아까 전에 박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교과 중심의 다양한 영역의 교육과정이 추구될 것이다 라는 측면. 그래서 이것이 교육과정이고요. 미래교수법은 대안적 삶을 강조하는 교수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협동학습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과 뒷페이지 보시면 미래교육의 상황에서 가능한 독특한 교수법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프리러닝이 대표적입니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했던 되게 저는 되게 초보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과 연계한 수업, 웹, IoT와 IoT 기반 학습, 스마트 미디어 등등 코칭과 더불어서 이러한 온라인 학습들이 연계되어서 대안적 교수법과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법들이 통합되어서 다층이적으로 가르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학점제에 관해서 고교 학점제 시작을 했는데 2022년에 전국에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와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 넘어서의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본 결과 앞으로 미래교육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뭐냐 하면 학교 내에서는 학점제겠지만 학교 밖에서는 이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학점제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 공간들이 물리적일 뿐 아니라 온라인과 사회 공간으로 함께 네트워킹되는 융합교육사회가 될 것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인데 여기서 기독대안학교는 또는 기독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변혁적 공간으로 마을과 특히 교회와 기독학교가 이 중심의 플랫폼으로 작동해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선교와 변혁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규 교수님 또 하시는 말씀?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반대 교수이시고 또 세율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고요. 원차는 김유준 교수님께서 김유준 교수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예,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맡은 제목은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주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교회의 대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학회가 어떤 학회를 특징인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을 이렇게 부여받았을 때 정말 좀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논점이 다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 또 포용력을 넓혀서 교회라는 그 대응이기 때문에 포용력을 넓혀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의 컴퓨터과학과 김종욱 교수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세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욱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학 박사이면서 신학 박사까지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또 교회 대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4차 산업에서 해서 교회 대응, 성경의 가치관에서 그리고 교회 대응 결론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할 때는 그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민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장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다른 언제 올 것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작됐는지도 몰라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번째 큰 변화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AI까지 이렇게 쭉 다 스마트 디바이스 이렇게 쭉 다 3D 프린터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가 그 인물을 다시 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리계하고 디지털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계하고 이렇게 합해서 융합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를 기반으로 해서 IT를 운동한 융합 차원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테이드, 우리나라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초연결성 초진흥화라고 이렇게 해서 산업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요. 정보화 플러스 진흥화, 그래서 변화라는 것에다 이렇게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오늘 주제가 AI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도 보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2차, 3차 산업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가, 어떤 것이 낙관적이고 어떤 것이 비관적인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최근에 그 3차 산업에도 사실은 기술 문명이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은 지금 고립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술 만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치우쳐서 지금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고독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래도 4차 산업에서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마 찾아본 논문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하고 비관적인 견해에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낙관적인 것이 비관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비관적인 것이 낙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윤택됐는가, 윤택한가, 자아실현의 기회가 정말 있는가, 정말 여가 관련이 가능한가, 이것이 조금 거신스럽지만 어쩌면 낙관적 견해로서 그냥 산업혁명의 기여로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요. 비관적 견해는 소수만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이렇게 소수만의 혜택을 받고 있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환경 생태계에 소염이 있고 그리고 실직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인간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1946년에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ENIAC이라는 그런 것을 컴퓨터가 나왔고 그 후에 3년 후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본 노이만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2006년도에 이것은 토론토 대학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AI를 갖다 이용해서 고양이 그림 찾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인 기술 진보가 되긴 하지만 어떻게 되면 산업 재편으로 이렇게 와서 소득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기술 트렌드로 간다면 이럴 수도 있지만 기술 트렌드에서 이슈 중심으로 간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그대로 실천될 것인가. 우리가 이슈 문제에서 한번 쳐다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보시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직접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시작되면 특별히 전통산업에서 공백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이라든지 용접산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업에서 금속제품이라든지 그런 산업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기반보다도 조금 응용하는 그런 금융이라든지 용접산업이 저희 대학에 그 용접센터가 있는데요. 용접센터가 처음에 용접기술자가 교육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한 300명 정도 몰렸어요. 근데 지금은 50명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앞에 졸업하신 분들이 전부 다가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4차 산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일자리를 갖다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트가 용접을 하고 있고 이래 되면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래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평등한 시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슈 문제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술 개발 차원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슈화된 그 전통 산업 붕괴에 대해서 일자리 섹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로 가다면 어쩌면 이제 부정적인 경향에서 어떻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4차 산업지대가 되었고 정보화 플러스 진흥화로 가는데요.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학회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는데 제가 3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충실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본질을 교회에서 열심히 한번 새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문제하고 인권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될 수 있고 중산층이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제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신기술과 혁신이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만 불평등의 심화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업이 조금 없어진다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3차 산업으로 가고 4차 산업으로 갈 때도 인권의 문제를 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학교도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과 사람이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세 번째 아주 본질은요,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경우에는 어쩌면 선한 도구로서 역할을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목회자가 없고 AI를 가진 로봇가 설교를 하고 이런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같지 않을 거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명의 문제는 사실 거듭남의 문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이라든지 또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전도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어찌됐든 간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대응에 대해서는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해야 되고 4차 산업이라든지 융합시대라든지 네트워크시대라든지 IT 융합시대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14년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를 담당해 오면서 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정부에서 진흥화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하게 된 것은 필요성이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신앙생활 우리가 전부 다 개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부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카톡 하는 건지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도 카톡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지를 못하고 카톡 하는 건지 그걸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아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보시면 전부 다 개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개인화가 이루어지면 삶의 변화가 사실 상실되고 그렇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역할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썰 빌리안의 사람이라든지 존 요한세는 그 현상을 영적 석고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아마 앞으로도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래 되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성이 상실이 되면 교회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이 요구되는데 갈수록 또 기독교의 영향이 미미해져 가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다른 교회처럼 출발했지만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고 이런 식으로 다 정을 해봤지만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사실 따뜻함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전자통신연구소에서 14년간 근무를 했고요. 우리 대학에 와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기술 개발을 한 것이 TDX를 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을 갖다 했고 그러면서 4차 산업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고 경제적인 가치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따뜻한 공감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견이라든지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용서 등이 과연 실천되고 있는가를 한번 조금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따뜻함이 있는가를 갖다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경기가 있어 바둑 경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도 기쁨을 이세돌은 한 번 이겼을 때 그 딸이 와가지고 기쁨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교감할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기술 개발은요. 제 생각에는 기술 개발은 개발하는 쪽에서는 어쩌면은 그에 대해서 이루었다는 그런 만족감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 뒤로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술 개발은 참 냉정한 거예요. 알파고가 이겼을 때 얼마나 냉정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기술 개발이 냉정한 면이 있다. 찹다라는 거고 우리가 따뜻한 곳을 찾는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사람이 있을 때도 보면 다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함이 있는가라는 것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족 공동체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맞이하죠. 그러니까 조반을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친구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는 그 삭개오 집을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처럼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인간미가 어쩌면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가족 공동체를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왔고 그동안 해봤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100% 다 잘 된 건 아니고요. 가족관계 핵심은 관계성이고 양수고 가르고 그다음에 이제 청지기적으로 신앙의 분모를 하고 가정의 확장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한 결과는요. 가족 공동체에서요. 서로가 이렇게 나갈 때 신앙의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실천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요즘은 교회를 잘 안 와요. 교회를 잘 안 오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실천하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개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이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 시간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제가 15분인 줄 모르고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겠지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해프닝이었어요. 알파고가 3번 이겼을 때 이세돌이 4번째 이겼을 때 9월의 공동창업자가 진짜 이기는 걸 봤다. 내가 진짜로 봤다거든요.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에 있을 때 그 가족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컴퓨터는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온다 할때라도 진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이 온다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의 재발견을 하고 에베소서 2장 19절이나 이런 디모데서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잘 실천해 나간다면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실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연세대 신학과 교수이시고 또 서울 근생교회 담임교수이신 김유준 교수님께서 논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유준입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교수님처럼 학교와 학교에서 강의를 같이 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학생들 이렇게 신앙훈련 전도하고 양육하는 제자훈련을 20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계속 캠퍼스에 있게 됐고요. 지금도 교회도 바로 연세대학교에 바로 북문에 붙어 있는 연희동 윤진교회에서 목회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발제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화현상들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서론의 영화 얘기를 조금 써놨습니다. 최근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된 지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이 돌파했다고 하죠. 외국 영화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순히 그 영화가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로 뭐 재밌고 뭐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떤 다음 세대 사람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 영화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문제 제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미래 사회를 누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이냐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저도 제가 어릴 때 홍콩 영화에서 막 뭔가를 들고서 뭐 쫓아가는 핸드폰 같은 걸 보면서 야,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 사회는 많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의 그런 어떤 미래적인 기대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 정리해놓은 여러 영화들을 보면은 어떤 거기에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영혼에 대한 문제, 실제로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에 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영화들이 인간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재앙으로 맞이하는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영화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경고들을 교회가 더 분명하게 어떤 이런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메시지, 대안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높이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가 또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교수님께서 하신 요약 부분은 제가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뒤에 보시면 마지막 그 밑에 부분입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과 돌풍을 몰고 왔던 이 영화처럼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과학과 기술, 이런 급속한 발전에 대한 방향과 정당성,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성찰로 우리가 분명히 되짚어봐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고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이 도래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오겠어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거부를 한다든지, 혹은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우리가 이것을 나는 몰라, 혹은 너무나 그냥 무조건 다 좋아하는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역사에서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계속되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계속적인 올바른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쯔다까, 공평과 정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같이 하셨던 쯔다까의 마음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공동체성을 제공하고 그들을 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원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과학과 신앙에 대한 많은 논의라든지 또 저술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제 교회 내에 많은 지성인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순한 창조론과 진화론 차원의 그런 논쟁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이런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중립적일 수 있지만, 원래 우리가 라틴어로도 보면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성형인데 보너스 하면 보너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보나라는 단어, 재물이라는 것, 영어는 구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의미지만 오히려 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질문해주신 그런 글에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보면, 교회가 과연 어떤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가, 가족 공동체로서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과 함께 교회 내에서 이런 다양한 논의와 또 교육, 또 토론들도 왕성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순한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요즘에 AI가 많이 논의되는 시대에 저는 BI가 필요하지 않나, 또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기본소득, 세계 지구 네트워크도 이렇게 활동을 할 만큼 지금 많은 어떤 기본적인 소득 분배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인 만큼, 노동이라든지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실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대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특별히 최근에 이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북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질병, 환경 파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교회 내에서 실제로 공동체성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또 경건과 신앙 훈련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교회가 단순히 그냥 개교의 이기주의라든지 캠퍼스 회관실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만 연합하지 않고 같이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두 번째 발표해 주셨던 부분 중에 보면, 제가 속한 서대문, 은평, 그리고 이제 마포에서 서울 서부교육청과 같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 기관과 또 지역의 초중고 학교와 지역교육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굉장히 효과적인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학교에 어떤 목회자들이 앞에 가서 뭐 전도를 한다니 이렇게 오히려 접근 금지 명령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오히려 교회의 목회자들이
학교와 또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오히려 강사로 활동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때 조금 더 교회의 어떤 공공성들을 좀 우리가 확보하면서 또 공적신앙으로서 사회적인 측면의 책임감들을 우리가 좀 같이 갖는 것이 오늘날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따뜻함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좀 더 품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차원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두서없이 이 시간 말씀드렸고요. 좀 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발표자 윤정호 교수님께서 주로 교회 내적인 개혁 이야기를 하셨다면 사회에 대해서 교회 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정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원사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새롭게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은 어떻게 보면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을 하되 기술의 개발을 하는데 기술 트렌드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이슈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직업을 더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기술 개발의 것보다도 트렌드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 교수님들이 좀 더 정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아니고 연구 과제에 대한 욕심보다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좀 정직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사실 연구 개발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걸 실천하고 싶은 교수님으로서 목사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어떻게 커넥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잘 되고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컨트리뷰션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코미트먼트 그래서 포시의 비전을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좀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했으면 교회가 좀 깨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들이라도 정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잃었던 신뢰감을 다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4차 산업은 너무나 고독한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다 스마트폰을 전부 지하철 타면 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수업 시간에도 보면 스마트폰 다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도 예배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고독화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고 공감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한번 전부 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시간이 좀 충분하게 저희에게 주어지고 그러면은 또 여기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또 사실은 좀 마이크를 돌리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저희 이제 다 조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제일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사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6분 선생님들의 아주 진지하시고 또 성인 발표를 듣고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좀 더 역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두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